이거는 실제 그 나무의 모습이에요. 무한하죠.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초록색, 파란색, 강아지가 막 왈왈왈왈왈 이렇게. 여러분 안녕, 현솔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언어의 특징 같이 배워볼게요. 네, 이제 문법 강의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법 강의 중에 첫 번째로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국어에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있죠. 우리 국어의 문법을 배우기 전에 이 국어가 속해 있는 언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언어를 언제 쓰시나요? 지금도 선생님은 언어를 쓰고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정보 이런 거를 음성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음성 혹은 문자로 전달하는 기호 체계를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인간이 자신의 생각 혹은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혹은 문자의 기호 체계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언어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수단? 그러면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이런 언어를 쓰는데 조금 한계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을 조금 비교해서 봐볼게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물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돌고래가 있죠. 돌고래는 초음파를 막 내보내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 꿀벌도 있어요. 꿀벌은 춤을 추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팔자춤이 있죠. 팔자를 빠르게 3초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꽃이 가까이 있어 친구들아 여기로 와 뭐 이런 뜻이고, 팔자를 천천히 8초 동안 이렇게 주면 꽃이 저기 멀리 있다 그런 뜻이래요. 아무튼 이렇게 돌고래는 초음파, 꿀벌은 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소리와 몸짓을 통해서 생각을 주고받아요. 인간 마찬가지로 우리 소리랑 몸짓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몸짓, 이거 몸짓. 이 점은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존재하죠. 아까 언어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소리, 몸짓 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 이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거든요.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언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박바? 초코송이?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나무를 그린 거예요. 나무. 좀 나무처럼 색칠을 해볼까요? 이제 좀 나무 같죠? 근데 우리 이 나무라는 걸 보고 우리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실제 그 나무의 모습이에요. 나무의 내용이야.
근데 우린 이걸 가지고 나무라고 이러한 기호로 표현을 하죠.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언어를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인간이 쓰는 언어를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오늘 아침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치킨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래 너무 행복했다. 막 이렇게 계속 길게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 사실 원한다면 더 길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물론 짧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문장,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무한하죠. 그치?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무한하다라는 거야. 무한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반면에 여기서 조금 다르죠. 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조금 유한합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아무리 춤을 추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무한하게 색다른 춤을 추기엔 좀 어렵단 말이야. 동물들이 사용하는 언어 안에서는.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무한정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무한함을 언어 특성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하게 계속 창조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 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 우리 아까 나무 얘기했었죠. 이 나무는 이러한 내용, 실제 그 관념이에요. 실제 그 나무라는 존재를 나무라고 형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나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 근데 선생님, 이것도 나무 아니에요? 트리? 그치? 우리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트리라고 표현을 해. 잠깐, 얘는 똑같죠. 내용은 똑같은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형식이 다양해. 꼭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 항상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아니야. 우리 이런 거를 어떤 특성이라고 하냐면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해. 자의성,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자의성이라는 거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란 뜻이야. 필연, 항상, 반드시 그래야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한자로 쓰면 이렇게도 써도 된다. 다양하게, 더 많이 있겠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의 특성, 언어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3명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언어의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있고요. 친구가 있어. 언어의 친구 3명, 과연 누굴까요? 우리 언어의 친구 3명,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사사문 이렇게 외워. 언어의 친구 3명은 사사문이다. 사사문 뭘까요? 첫 번째, 사고. 윙 칙칙칙칙 펑 막 사고 났다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그 사고. 사회. 우리는 다 지금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사회. 그리고 세 번째 문화. 그쵸? 언어는 이러한 세 친구가 있어요. 쉽게 사문이라고 말할게요. 사사문. 우리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친구한테 영향을 주지만 친구도 나에게 영향을 주죠. 서로 뭔가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닮아가고 서로 비슷해져요. 그쵸? 마찬가지야.
언어의 친구들, 사사문 역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특히 사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사고는 언어에 영향을 주지만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아니다. 그쵸? 사고도 언어에 영향을 주고 언어 마찬가지로 사고에 영향을 준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언어도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사고도 언어에 영향을 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쵸? 우리 첫 번째로 이 순서대로 그러면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말을 쓰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고운 말을 쓰면 내 생각 역시 마음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고와진다. 고운 말을 쓰면 마음도 고와져. 이런 거. 이거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여기서 포인트는 좀 방향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아래서 위로의 방향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또 한 가지 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죠. 근데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언어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제 초록색을 보든 파란색을 보든 둘 다 비슷한 색으로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이건 초록색이네. 이건 초록색이네. 이건 파란색이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초록과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언어가 없는 나라는 그냥 통틀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초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파색 예를 들어 있다 그래. 초파색이라고 보면 얘도 초파색, 얘도 초파색. 두 개 색깔을 잘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하는 거야. 실제 초파색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가지 더 파랑, 초록 구분하는 언어 없으면 파랑, 초록 색채 구분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가 있죠. 지금 한 거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래서 위로의 방향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쓰는 언어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야.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국내외 여기저기 이런 게 있어. 국내외 여기저기? 무슨 말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외라고 보통 쓰죠. 국외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왜 그럴까? 또 나 저기 여기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 여기저기 다 갔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기 여기라고 안 하고 여기저기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국내외 여기저기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발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기 때문이야. 발화자,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 가까운 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사고하는 경향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외 여기저기라고 사용하는 거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발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외 여기저기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그리고 둘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을 한다.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사회와 언어의 관계 조금 알아볼게요. 우리 사회라는 게 나오면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방언. 방언, 방언, 방언. 방언이 딱 등장한다. 이거는 사사문 중에 사회에 해당하는 거야.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예요. 이 방언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역 방언. 우리 이런 걸 사투리라고도 하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방언이야.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방언. 이 사회 방언은 사회에 내가 맡은 역할, 지위,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먼저 지역 방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지역 방언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부추, 부추. 표준어는 부추인데 이 부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구지, 어떤 사람은 분추, 어떤 사람은 솔, 어떤 사람은 졸, 어떤 사람은 쉐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이 부추를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사회가 언어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더, 개구리 같은 것도 있어. 개구리도 개구락지, 머구리, 먹장구 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사회방언. 이건 뭐냐면 사회적인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언어야. 우리 10대들이 쓰는 언어와 조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이 쓰는 언어는 좀 차이가 있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살았던 시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직업, 의학용어,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게 사회방언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꽤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일단 둘 다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방언이라는 말이 탁 나오면 일단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른 거, 쉽게 사투리. 사투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 방언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 성별, 계층,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언어는 사회 방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조금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예시로 라이스가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라이스,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거를 세분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모, 벼, 쌀, 밥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나눠서 표현을 하죠. 뭐 이렇게 심은 거, 벼, 났는데 껍질을 벗기기 전 쌀의 모습, 벼, 껍질을 벗기면 쌀, 이걸 익히면 밥, 그치?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어를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냐라는 거는 쌀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야. 농경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이야. 잠깐. 라이스를 쓰는 나라에서도 농경 문화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만 모벼쌀밥 이렇게 나눠지죠? 라고 한다면 농경 문화가 발달하긴 발달해도 쌀을 중시하는 문화라기보다는 크기를 중시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플랜테이션, 패치 이러한 크기를 비교하는 단어가 오히려 발달된 편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쌀을 중시하는 그런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모벼, 쌀밥 이렇게 라이스에 관련한 단어가 세분화해서 발달돼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더. 친족 어휘가 우리나라는 발달돼 있어요. 친족 어휘, 이거는 가족, 친척들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발달돼 있다는 거야.
누나, 언니, 여동생, 누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시스터 한 단어밖에 없단 말이야. 오빠, 형, 남동생, 오라버니 뭐 엄청 이렇게 다양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브라더 한 단어밖에 없죠. 좀 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 혈연을 더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야. 친족 어휘가 발달한 것은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문화가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누이트족에는 눈과 관련한 스노우와 관련한 언어가 발달돼 있대요. 이누이트족. 왜일까요? 대부분 이누이트족 사람들 주변의 것들은 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야. 같은 흰색을 표현해도 사실 비슷한가요? 누런 흰색도 있고 좀 아이보리라는 단어가 있네. 약간 누런 흰색도 있고 조금 더 밝은 흰색, 조금 더 파랗게 가까운 흰색, 굉장히 다양한 흰색이 있잖아. 이렇게 이누이트족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눈과 관련한 어휘, 그리고 흰색과 관련한 어휘가 많다라는 거야. 눈이 많은 지역 문화가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 국가, 나라마다의 문화가 언어에도 반영되었다 라는 거죠. 네, 오늘 언어 관련해서 새 친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언어 새 친구 사사문 있다 그랬죠. 사고, 사회, 문화. 사고와 언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고운 말을 쓰면 마음이 고와진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내외, 여기저기라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회와 언어는 일단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라고 했죠. 크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 사회 방언은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내가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죠. 이 사회적인 방언의 대표적인 예로 직업 방언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 의사들이 주로 쓰는 의학 용어, 뭐 코마, 이데마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거. 문화는 그 문화와 관련한 그 문화에서 어떠한 게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했죠. 이 문화에는 대표적인 예로 라이스, 스노우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라이스, 영어에서는 라이스 한 단어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경 문화, 쌀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모, 벼, 쌀, 밥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친족어휘가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혈연 중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 스노우, 이누이트 쪽은 눈이 많은 언어라서 눈과 흰색에 관련한 언어도 발달되어 있다는 점. 또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동물이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유한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는 무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우리 언어의 특성으로 조금 몇 가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봤었던 창조성, 자의성 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언어는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의 기호체계라고 있죠. 어떠한 기호야. 내용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있는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특성 중 한 가지는 먼저 기호성. 두 번째는 자의성. 우리 했죠. 항상 꼭 필연적일 필요는 없다. 꽃을 보고도 우리나라에서는 꽃, 영어에서는 flower, 중국에서는 후아라고 한대요. 중국어를 잘못해서. 아무튼 그렇게 다양하게 같은 꽃이라는 개념을 보고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꼭
필연적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자의성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나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셀리라고 부르고 싶어. 근데 아무리 친구한테 야 나는 셀리에 이파리가 폈는데 너무 예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나만 그렇게 쓰니까. 그치? 나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두루두루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특성을.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역사성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역사성? 언어에도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리다라고 하면 젊다, 영의 의미잖아.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이런 의미였지만 예전에는 중세국어 때는 어리다가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지금 같은 어리다이지만 의미가 바뀌었죠. 역사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언어의 의미도 같이 바뀌고 있어. 이러한 역사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분절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분절성,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 자 볼게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일까요, 여러분? 무지개? 7가지 색 아닌가요? 우리가 7가지 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언어로 7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혹시 여러분 포토샵 같은 거 해봤나요? 보면 엄청나게 연속된 스펙트럼으로 쫙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색깔이. 사실 무지개도 마찬가지일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로 탁탁탁탁 나눠진 게 아니라 빨강에서 주황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색깔, 주황에서 노랑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색깔 이렇게 점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지 7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언어가 이렇게 나눠져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네요. 그치? 무지개가 7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또 이 분절성으로 강아지 짖는 소리가 있죠. 강아지가 막 왈왈왈왈왈 이렇게 짖는 것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멍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왈왈이라고 표현을 하나? 아무튼 대표적으로 멍멍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강아지가 짖을 때 딱 정확하게 멍멍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말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나눠서 멍멍이라고 들리는 부분만 찝어가지고 나눠서 분절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더 그 속에는 더 다양한 소리가 들어있지만 그러한 분절성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죠. 또 규칙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규칙성이라는 거는 언어를 쓸 때 규칙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사는 명령형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명령형을 쓸 수 없어요. 이러한 규칙이 있다. 그런 특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뭔가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된 속성만 이렇게 콕콕콕콕 찝어서 추상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묶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꽃, 해바라기 이런 게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존재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잎이 있네요. 우리 이런 거를 꽃이라고 부를까요? 해서 꽃이라고 불러주는 거. 이런 걸 우리 추상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네, 오늘 문법 첫 번째 강의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사실 이 문법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빠방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이 문법에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되는 그 언어는 도대체 어떤 애일까?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의문이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문법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혹시 공부를 하다가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궁금하다 라는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물론 잘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